안녕하세요, 포벨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초기 아론부터 빅뱅 아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0년대의 아론부터 최신식의 아론M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8세대의 아론은 지난 세대 빅뱅 아론의 후기형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은 7단계의 TCS의 채용입니다. 그 외에도 프레임의 강성을 더욱 떨어뜨려 코너링에서의 조작성 상향을 위하여 재설계되었고, ECU의 재설계로 연비 증강과 저속에서의 토크 향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슈퍼스포츠 바이크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고, 야마하는 변경된 후기형 모델의 가격 동결을 단행합니다. 3년 뒤인 2015년 풀체인지된 9세대의 아론이 출시됩니다. 지금까지의 아론의 디자인은 모토GP의 M1과 비슷하긴 했어도 감진하는 디자인이었지만, 이번 아론은 M1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론은 이미 모토GP의 크로스플레인 기술을 채택하여 슈퍼스포츠보단 레이싱 레플리카로 불리는 게 더욱 옳은 표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라이트를 드러내지 않는 디자인은 역시 디자인은 야마하라는 감탄을 쏟아내게 만들었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최신 전자장비가 아낌없이 들어간 것도 9세대 아론의 특징입니다. 출력보다는 코너링에 집중한 크로스플레인 형태의 엔진에서 무려 200마력을 뽑아낸 것도 대단한데, 뱅크각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TCS,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슬라이드 컨트롤 시스템, 부조이한 윌리를 막는 리프트 컨트롤과 윌리 방지 시스템, 런치 컨트롤 시스템과 풀컬러 TFT 액정, 빠르고 편한 시프트업을 지원하는 퀵시프터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처음으로 RNM 모델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은 주행에 따라 자동으로 감쇄력을 조정해주는 전자식 올린즈 서스펜션과 전용 카본 카울,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서킷에서의 랩타임 등을 측정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까지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진 탓인지 연가판인 RNS도 출시하는데, 기존 티타늄의 연료 탱크의 소재를 강철로 바꾸고 마그네슘인 엔진 커버와 휠은 알루미늄으로, 티타늄 머플러도 스텐으로 변경하여 출시했는데, 소재 변경으로 비용을 절감한 만큼 무거워지고 파워도 억제되었지만 전자제어 퀵시프터는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 한정으로 아론 탄생 20주년을 기념한 20대 한정판인 아론 GYTR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GYTR은 제뉴인 야마하 테크놀로지 레이싱의 약자로 순정 튜닝 머신이라는 뜻입니다.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에 더불어 아크라포빅 풀배기, 레이스 튜닝, 카본 카울이 적용되고, 이 차를 구매하면 야마하의 레이싱 코치와 1대1로 강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 한정판으로 20대만 나온 이 차의 가격은 당시 500만엔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4년 뒤인 2019년 현 세대의 아론인 10세대의 아론이 모델 체인지되어 출시되었습니다. 2020년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한 엔진 형식으로 출시되었는데, 실린더 헤드를 새로 설계하고 신형 인젝션과 레이아웃을 변경해 저속에서의 토크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로크암의 경량화, 오일 펌프의 변경, 티타늄 언더가드를 적용했고, 완전 전자화를 채택하여 ABS 컨트롤,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개량형 프론트 포크, 개량형 퀵시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ABS 컨트롤과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은 닫기 개입 정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울의 디자인도 정리라는 컨셉을 가지고 무릎이 닿는 부분까지 카울로 덮어 풀커버가 되었는데, 이는 동급 대비 최고의 뜨거움이라는 평가를 받아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왜 계속 200마력에서 더 이상의 마력 상승이 없는가라는 것인데, 2022년 기준 동급 바이크를 보면 스즈키의 R1000R은 202마력, 가와사키의 10R은 203마력, BMW의 S1000R은 207마력, 혼다의 CBR RRR은 무려 218마력을 자랑하는 반면에 아론은 200마력에 머물러 있었으니 동급 대비 가장 낮은 마력이었죠. 여기서 야마하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야마하는 2002년부터 M1이라는 머신으로 모토GP에 계속해서 참전하고 있었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아론은 파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객들과 팬은 물론 바이크를 직접 타는 선수와 야마하 사내에서도 말이 계속 나왔는데, 야마하는 이기는 경기도 마지막 결승점까지 닿는 직선 코스에서 힘에 밀려 아슬아슬하게 지는 쇼킹한 전개가 자주 일어났고, 이를 보는 팬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질 때마다 최소한 직선 코스에서 최고속만으로라도 이기는 오토바이가 되라는 클레임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것이 오히려 오토바이의 성능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어필 방법이었지만, M1은 계속해서 그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그 정신이 아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던 거죠. 그 정신이 바로 크로스플레인 형태의 엔진이었습니다. 야마하가 사용하던 직렬 4기통의 크로스플레인 엔진은 V4 엔진에 비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 저항이 늘어나고, 그에 비해 관성 토크가 없고 진동면에서도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질 때마다 그냥 플랫플레인이나 V형으로 바꾸라는 원성이 잦아했고, 그래서 모토GP의 개발진들은 V형 엔진을 고려 중이라고 소문을 냈지만 끝까지 크로스플레인 형태의 엔진을 고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 엔진을 고집했냐 하면, 코너링에서 이기면 되니까 라는 미학에 가까운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예시로 출력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코너링에서는 페널티를 안고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실제로 그전 세대의 바이크들에게는 어느 정도 먹혀들었지만 2022년 기준 모토GP의 다른 경쟁 모델들도 코너링 부분에서 많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 엔진 파워가 상당한 두카티도 그전까지는 코너링 성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많은 성능 개선으로 거의 따라잡힌 정도입니다. 따라서 야마하의 M1은 사실상 본인들만의 컨셉과 철학이었던 코너링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죽했으면 현재 팀의 메인 라이더인 파비오 쿼타라가 재계약 조건으로 머신의 성능 개발을 약속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서킷에서의 상황이지, 공도로 나와서 아런은 오히려 야마하답다는 평가로 주행성과 밸런스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아런은 엔진의 앞뒤 길이를 줄여 휠베이스를 늘리지 않고 신형 아런에서도 마력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출력보다는 바이크 자체가 라이더와의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런은 풀 컨트롤 에볼루션 오브 트랙 마스터라는 컨셉을 가졌는데, 그간 모토GP의 M1 개발진의 영향으로 아런도 생김새뿐만 아니라 신념마저 같은 바이크로 설계되었고, 이는 비록 직선 가속 승부에서는 질지라도 아런의 진면목은 라이벌 바이크가 직선에서 아런을 제치고 가다가도 코너를 빠져나갈 때쯤 어느 순간 앞에 있는 아런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런이 추구하는 잠재력이자 진면목인 것이죠. 1998년 혼다 900RR의 경쟁 모델로 출시하여 날카로운 디자인은 슈퍼스포츠 바이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당시 이 디자인의 인기는 2000년대 모든 일제 브랜드 바이크들의 디자인 또한 뾰족하고 날렵하게 바꿀 정도였고, 이 인기는 한국까지 이어져 한때 야무다라는 이름으로 폭주족들이 엑시브나 VF를 아런처럼 보이게 하려고 짝퉁 컬까지 사서 장착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아런에는 국내에서 유명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는 입문자가 급하게 고백일량에 입문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한 23살 청년이 바이크 커뮤니티의 갓 입문자인데 R6나 아런 중 하나를 타고 추천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당시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한 번에 고백일량으로 입문하면 위험하니 쿼터급부터 차근차근히 올라오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부모님께 부탁해 아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이크를 받자마자 첫 주행에 나섰던 그날 새벽, 정차 중이던 쿠팡 트럭을 들이받고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기사를 접한 탁송 기사가 본인이 탁송했던 바이크였던 것 같다며 바이크와 장비 사진 등으로 확인을 했고, 결국 이 사망자가 커뮤니티에 질문글을 올렸던 사람이었다는 게 확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면허체계는 체계적인 일본과는 달리 이종 소형 면허도 기능 코스를 시간만 채우고 그 코스를 돌기만 하면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적인 오토바이 주행 교육이 전무하고, 야마하의 R3만 되더라도 초보자가 스로틀을 좀만 세게 당겨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튀어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2020년대에 나온 리터급 슈퍼스포츠 바이크라면 제로백이 불과 3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머신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실수로 풀스로틀을 당기면 그대로 이 세상과는 작별 인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입문하는 초보자가 레플리카 바이크를 타기 원한다면 절대 급하게 고백 일행의 바이크를 찾지 말고 쿼터급부터 차근차근히 라이딩 스킬을 쌓고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라이딩 스쿨에서 강습을 받은 후에 기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차든 오토바이든 처음 반년째가 가장 위험하다고 본인 생각에 초보 껍질을 떼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바이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알라하세요.